질문입니다. 2022년 인간공학 기술사 필기시험 1교시부터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인간공학의 필요성을 비용 측면과 생산성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자, 키워드가 3개 나왔습니다. 필요성, 비용, 그리고 생산성. 만약에 이 문제의 답안을 인간공학 기사 실기시험 필답형 수준으로 작성한다면 비용이 어떻게 되어 생산성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한 줄 한 줄씩 작성하겠지만, 기술사 시험은 가령 이번 1교시 같은 경우에는 총 10개의 문제를 100분씩 풀어야 하므로 한 문제당 주어진 시간이 약 10분 정도 되겠습니다. 이 10분의 시간을 잘 활용해야 1교시 같은 경우에는 10점 만점에 10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받아올 수 있겠죠. 그러면 먼저 서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용과 생산성으로 이렇게 길게 풀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인간공학이 왜 필요하냐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인간공학 교재의 첫 번째 부분에 있는 내용을 적당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화와 함께 다양한 기계 도구, 제품 환경 등이 도입되었으나 실제로 이러한 기계 도구 환경을 사용할 사용자, 그러니까 인간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서 거꾸로 인간이 거기 기계 도구에 맞추어 적응해야 했으며, 거기에 따른 불편함과 비효율 그리고 안전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계 환경 도구의 인간의 특성을 고려해서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되었다라는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서론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비용 측면과 생산 측면으로 나누어서 설명해야겠죠. 자, 무엇인가 새로운 것. 맨 처음에는 기계 도구만을 만들었어요. 인간은 무시했죠. 하지만 인간을 추가로 사용하게 되면, 추가로 고려하게 되면, 네, 그렇죠. 기계 도구 제품 환경의 설계 단계에서 인적 요소를 고려합니다. 그러면 고려할 때 비용이 듭니까, 안 듭니까? 비용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을 왜 들였을까요? 그렇죠. 사용 단계에서 불편함, 비효율 내지는 안전보건상의 문제까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현재 비용이 두 가지 비용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 비용이 확실하게 보이셨나요? 자, 일단 안 보이시는 분들 넘어가시고요. 생산성 측면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설계된, 인간공학 중심으로 설계된 기계 설비 도구 등은 자연스러운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생산성 측면이라고 하면 딱히 적을 내용은 없습니다. 단순하게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내용이 들어오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점수 포인트가 어디겠습니까? 비용 측면이 되겠죠. 첫 번째 나온 비용은 무슨 비용입니까? 첫 번째 나온 비용은 어떤 단계의 비용이에요? 사용 단계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온 비용은 무슨 비용입니까? 설계 단계, 개발 단계, 초기 단계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내용을 확장해서 가령 생산공학 내지는 산업공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확장할게요. 자, 그래서 비용은 크게 카펙스와 오펙스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카펙스는 캐피탈 익스펜디처라고 표현하고요. 오펙스는 오퍼레이셔널 익스펜디처라고 표현합니다. 카펙스는 자본 비용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공장이나 설비를 들어가는 데 필요한 초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X축을 시간이라고 하고요. Y축을 총 비용, 여기서 말하는 그 비용이죠. 그리고 점선이 있는 것은 어떤 설비의 어떤 수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기에 투자되는 이 비용이 바로 카펙스 비용이 되겠고요. 오펙스 비용은 실제로 이 공장이나 설비 돌면서 여러 가지 유류도 필요하고 설비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꾸준하게 필요하는 비용을 오펙스, 운영상의 비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간에 한 번씩 볼록 튀어나오는 것이 있죠. 중간에 한번 볼록 튀어나오는 것은 가령 기계 같은 경우에 대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리퍼비시먼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중간에 다시 한번 크게 볼록 튀어나오는 이 부분은 설비를 완전히 뜯어 고쳐서 새로 설비를
짓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가령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 한 20년 정도 되고요. 중간에 5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배를 대수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용은 카펙스와 오펙스로 구별하는데요. 여기 인간공학에서 말하는 비용은 어떤 비용입니까? 카펙스를 추가하면 오펙스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거는 실제로 산업계에 계신 분들은 쉽게 개념이 오는 내용이지만 가령 다른 쪽에 계신, 가령 보건 쪽에 계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감이 안 오실 분들이 계신데,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초기 비용과 카펙스 초기 비용과 운영 비용, 오펙스가 이렇게 비용이 두 가지가 있고, 카펙스를 증가시켜서 인간에게 유리하게 하면 오펙스가 오히려 감소하고 생산성이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연상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재에 나오지 않는 부분, 하지만 나의 일상, 나의 업무, 나의 전공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어필하게 되는 것은 10점 만점에 10점 받는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인간의 시각 기능에서의 암수능과 명수능을 설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각 기능, 이 문제는 가령 보건을 전공하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작성하실 수 있을 거지만 1교시니까 10분에 맞춰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너무 길게 쓰시면 다른 답안 쓰시는데 곤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각 기능부터 시작을 해야죠. 시각 기능은 뭡니까? 외부의 정보 혹은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왜 받아들여야 합니까?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정보를 올바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러한 정보 취득의 80%는 시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시각에서 암수능과 명수능을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80%를 시각이라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 20%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나머지 20%는 청각, 그리고 촉각,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먼저 명수능입니다. 명수능은 Light Adaptation, 명수능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댑션이니까 다른 전공 분야에서는 적응이라고도 해요. 명적응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면접 시험까지 고려한다면 영어로 Light Adaption을 먼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두운 곳, 영화관에서 햇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나오면 눈이 부셔서 한참 동안 볼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왜일까요? 한참 동안 어두운 곳에 있는 동안 이 눈이 시각계통이 어두움에 적응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어두움에 적응되어 있는 동안에서 적응된 이 눈이 아주 밝은 곳에 시각계통을 만나면 태양 강선이 너무 세기 때문에 제대로 시각이 활동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걸리고요.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왔을 때 밝은 곳에 적응하기 때문에 라이트 어댑션이죠. 이런 것을 명수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명수능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돼서 암수능보다 빨리 진행돼서 1분 정도면은 바로 적응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이런 내용이 일상에서 어느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운전할 때 터널이죠. 터널 내에는 매우 어두워요. 그러다가 터널 밖으로 나오면 갑자기 밝아져서 잠깐 동안 눈을 머는 착각을 하면서 잘 안 보여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널 밖으로 나올 때 속도를 줄이라고도 하고요. 터널 내에 조명도 있고요. 터널 내에서는 헤드라이트를 왜 켜라고 하죠? 최대한 터널 내부를 밝게 해서 터널 내부와 터널 외부 사이에 빛의 차이를 적게 해서 라이트 어댑션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교재에 있는 내용도 좋지만 이렇게 양념을 쳐서 자기 내용을 넣어주시면 점수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반면 암수능 혹은 암적응입니다. 닥 어댑션이라고 표현하고요. 닥 어댑션은 반대로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주위가 보게 되는 것을 바로 어두움에 적응한다, 암에 적응한다, 암수능 혹은 암적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dark 어댑션에는 상당히 늦게 진행돼서 보통 30분에서 40분이 소요가 됩니다. 자, 극장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밝은 외부에 있다가 극장에 들어가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고 자기 자리 찾으려고 영화표를 들기도 하고 휴대폰을 이용해서 막 불을 밝히기도 하고 좌석권을 찾기도 하지만 실제로 극장 안에 있는 안내원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 안 보이는 데서 우리를 손을 붙잡고 잘 끌고 다니잖아요. 그분들은 이미 암 적응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예도 있고요. 가령 제가 예전에 소시적에 천체 관측을 많이 했었는데 어두운 시골에 가서 마당에서 천체 관측을 합니다. 그러다가 친구나 동료가 밤늦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동료가 찾아오면 차를 몰고 오는 경우가 있고 헤드라이트가 비춰지는 경우에는 저희 눈이 다 이 암에 적응되어 있는데 갑자기 헤드라이트가 나타나면 눈이 뻥 맛이 가면서 암 적응이 풀려버립니다. 천체 관측을 20-30분 정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암 적응이 풀려버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일상에서의 암수능과 명수능을 설명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답안지에 여유가 있고 보건적으로 자신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보건적으로 작성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암수능과 명수능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작성할 수 있겠죠. 가령 망막에는 빛에 반응하는 시각세포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뿔세포, 원추체 혹은 영어가 좋죠. 콘셀이고요. 두 번째는 길쭉한 모형의 러드셀, 간상세포. 간상세포 하면 조금 느낌이 없지만 러드셀 하면 뭔가 길쭉한 느낌이 나잖아요. 길쭉하던 느낌을 굳이 한글로 한자로 변형한 것이 간상세포이므로 영어로 하시는 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자, 원뿔세포 콘셀은 밝은 곳에서는 잘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색깔에 주로 반응해요. 하지만 러드셀은 흑백을 구별할 뿐 별은 색채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dark 어댑션이 진행됨에 따라서 콘셀은 감수성을 잃고 그러니까 잘 반응하지 않게 되고 반대로 어두운 곳에서는 dark 어댑션이 진행됨에 따라서 간상세포, 라드셀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두운 곳에서는 색깔은 잘 보이지 않지만 흑백은 잘 구별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에 있는 것들은 기존의 인간공학 기술자 필기시험에 나왔던 사진 예제들인데 이런 것들과 같이 조합해서 설명한다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H가 바로 콘셀이고요. 원추세포고 이 G가 러드셀, 바로 간상세포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정신작업부하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의 조건 4가지를 설명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몇 가지를 설명하라고 한 문제는 채점을 명확하게 합니다. 이 문제가 10점 만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제에 2.5점씩 해서 정확하게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 척도의 4가지를 적지 못하면 답안의 점수가 줄어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그러면 정신작업부하를 평가하는 척도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게 먼저 나와야지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잖아요. 가령 이제 정신적으로 힘든 걸 파악할 때 우리 뇌전도를 찍어보면 정신부호 작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전멸 융합 주파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척도가 가져야 될 조건을 쓰라는 건데 과연 이런 척도가 가져야 될 조건이 정신작업부하에만 적용되는 척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평가를 위한 척도의 조건은 동일합니다. 다만 이게 인간공학이기 때문에 정신작업부하라는 것이 앞에 붙었을 뿐이에요. 그냥 척도의 조건 4가지를 쓰라고 해도 다른 종목의 기술사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민감성. 민감성, 왜 민감성이죠? 열심히 뇌전도를 찍었는데 힘든 작업이나 아니면 피곤한 작업이나 아닌 작업이나 똑같으면 척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부하 작업의 수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를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죠. 이 앞부분은 그냥 정신작업부하 그대로 작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은 다 똑같아요. 어느 척도이든 간에 수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선택성. 그렇죠.
이 정신적으로 힘든 건지 아니면 몸이 힘든 건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척도가 바뀌었는데 그게 정신적 작업부하 때문이 아니고 신체적인 작업부하 때문에 이 척도가 변한다면 이것도 척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적 작업부하가 아닌 것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선택해서 제대로 정신적 작업부하를 찍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간섭. 열심히 내전도를 찍는데 이 찍는 동안에 이 실제 일하는 게 방해가 되면 안 되겠죠. 이 찍는 것 때문에 방해가 되면 척도가 제대로 측정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과업의 실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간섭이 없거나 적어야 되죠. 네 번째, 신뢰성. 모든 척도의 기준은 신뢰성 아니겠습니까? 신뢰성이 정의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똑같은 과업으로 똑같이 찍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똑같이 피곤한 수학 문제를 푸는데 그 피곤한 수학 문제를 푸는 동안 정신적 작업부하 측정을 했는데 다음 유사한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수치가 다르게 나왔다? 이러면 척도의 신뢰성이 없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측정해도 같은 측정 결과가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네 가지지만 한 가지 더 하자면 수용성. 수용성이 뭐죠? 열심히 정신작업부하를 측정을 하는데 검사자가 하기 싫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피측정인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민감성, 선택성, 간섭, 신뢰성, 수용성, 영어로는 sensitivity, selectivity, interference, reliability, acceptability. 저는 영어가 더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5가지, 4가지는 꼭 작성하시고 간단한 설명까지 추가하면 10점 만점에 10점은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에서 주의력에 관한 다음 각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로 선택적 주의, 분할적 주의,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제시되었기 때문에 한 문제당 3점, 3점, 4점 정도 주어졌을 겁니다. 이런 문제는 서론만 간단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론을 안 써도 제가 보기엔 크게 무방합니다. 감각기관에 의해 받아들여진 외부 자극 중에 80%는 시각입니다. 외부 자극에 대한 정보는 기억에 기초하여서 의미 있는 정보로 전환되는 지각을 거치게 됩니다. 외부 정보가 내 눈을 통해서 내 뇌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것을 파악하는, 지각하는 과정에서 주의력이 필요합니다. 주의를 집중해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주의력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첫 번째, 선택을 하고 두 번째, 배분 혹은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 2가지를 잘 조율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첫 번째, 선택적 주의. 자기가 원하는 특정한 부분을 보는 거죠. 선택적 주의력은 개인의 기대라든지 취향, 그리고 다른 정보, 다른 자극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혹은 얼마나 중요한 정보인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원하는 특정한 부분을 보는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분할적 주의는 무엇이 됩니까? 주의력의 배분을 하는 거죠. 책을 읽으면서 음악을 듣고 텔레비전 혹은 유튜브를 보면서 밥을 먹는 이런 것들을 분할적 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분할되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지죠. 여러분들 예전에 운전하실 때 어땠습니까? 운전하실 때 모르는 길을 만나면 어땠습니까? 라디오를 꺼서 정신을 집중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분할적 주의를 없애고 선택적 주의를 가는 방법이고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파일을 만들면서 동영상을 재생을 하고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타이핑하는 것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분할적 주의가 컴퓨터가 하는 것이 바로 영어로 하면 타임 쉐어링, 시분할 시스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에서는 주의력은 2가지로 나뉜다. 선택적 주의와 분할적 주의가 있다.
자, 세 번째, 칵테일 파티 효과는 그러면 선택적 주의입니까? 분할적 주의입니까? 제가 이거 말로 했지만 이거 답안 쓰셔도 됩니다. 여기서 칵테일 효과는 바로 1번인 선택적 주의의 일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화하는 시끄러운 칵테일 파티에서도 본인이 흥미를 갖는, 여기 있죠. 개인의 기대와 타자극과의 차이점, 정보의 가치 등을 해서 자기의 이름이 들리거나 관심이 있는 정보에 선택적 주의를 기울이는 사항. 그래서 칵테일 파티 효과는 선택적 주의의 특별한 이름이다. 혹은 애칭이다. 혹은 그런 효과를 의미한다까지라고 해서 1번과 3번 선택적 주의와 칵테일 파티를 묶어서 답안을 쓰시면 이 역시 10점 만점에 10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5번. 지각의 상향식 처리, 바텀업 프로세싱과 하향식 처리, 탑다운 프로세싱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자, 아까 4번도 그렇지만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각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안전이나 보건이랑은 많이 차이가 있는 거고 오히려 산업심리학 쪽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똑같은 문제가 2020년, 비슷한 문제가 2020년 필기시험에 나왔었죠. 예, 제가 응시했던 것이 2020년 필기시험이고요. 그때 제가 똑같은 비슷한 문제를 답안을 그냥 대충 적었습니다. 예,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5점밖에 못 받았어요. 예, 되게 충격을 먹었는데 왜 그랬을까 다시 한번 강의자를 만들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간단한 서론이 필요합니다. 감각기관에 의해서 80%는 시각이죠. 받아들여진 외부 자극에 대한 정보는 기억의 기초에서 의미 있는 정보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 전환 과정을 지각이라고 표현하죠. 간단하게 서론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런 서론이 없었고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 4번과 5번의 서론이 똑같습니다. 왜? 똑같이 지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4번과 5번을 똑같이 서론을 써도 되느냐? 괜찮습니다. 어차피 한 문제씩 채점을 하니까요. 자, 상향식 처리입니다. 바텀업 프로세싱.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래에서 우리가 물건을 하나하나 보고 이 물건이 뭐구나, 이 물건이 뭐네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파악을 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물건의 사물의 세부 특징이나 형상을 직접 보고 인식하고 해석하는 귀납적 방법. 하나하나씩 붙잡아서 끄집어 올린다. 끄집어 어디를 올리죠? 머리를 올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향식 처리. 상향식 처리라고 하면 잘 와닿지가 않아요. 바텀에서 위로 끌어올린다. 그런 뜻이고요. 자, 그러면 하향식 처리입니다. 하향식 처리는 인간의 인식 과정에서 경험과 지식을 중심으로 정보를 처리합니다. 내가 뭔가를 알고 있어. 저 상황은 위험한 상황이야. 이 상황 위험한 상황인 것 같은데라고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르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물의 물리적 속성만으로 또 잘 모를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의 뇌에 들어있는 기억까지도 동시에 연상을 해서 경험을 느끼고 추리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이것은 그거 아닌가? 그거 맞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 뇌의 기억에서 먼저 파악해서 내려오는 것이 바로 탑다운 방식, 하향식 처리 방식입니다. 연역적 처리 방식이죠. 제가 2020년 필기시험에서 제 기억으로는 상향식 처리는 귀납적 방식이고 하향식 처리는 연역적 방식이다. 이렇게만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점밖에 못 받았고요. 그러면 비상 상황에서 유리한 방식은 어떤 방식이겠습니까? 비상 상황에서 유리한 방식이라는 문제가 인간공학 기술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2007년인가 8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보 하나하나씩 나오는 한 줄 한 줄씩 정보가 나오는 것을 선호하느냐 아니면 타일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는 것을 선호하느냐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타일형으로 해서 갑자기 뭐 메인 엔진 이상, 냉각기 이상, 발전기 이상, 온도 상승 이렇게 정보가 나오면
사람의 뇌가 빠르게 인식을 해서 이것은 뭔가 비상 상황이다라고 알려준다는 거죠. 바텀업 방식은 어떤 겁니까? 메인 엔진 이상, 발전기 이상 이렇게 한 줄 한 줄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정보가 넣고 비상 상황에서는 유리한 방식은 탑다운 방식, 하향식 방식이 됩니다. 이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런 것까지 같이 연상해서 할 수 있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유리한 방식은 탑다운 방식, 하향식 방식 되겠습니다. 6번. 시스템의 개발 주기에 따라 구분되는 휴먼 에러의 5가지 유형을 설명하시오. 이거는 일단 문제 내신 분이 조금 애매하게 문제를 내셨어요. 개발 주기를 위주로 쓰라는 건지 아니면 휴먼 에러, 여러 가지 휴먼 에러 분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쓰라는 건지 아니면 각 개발 주기에서 생기는 휴먼 에러의 유형을 설명하라고 하는 건지 좀 애매한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각 개발 단계에 따른 휴먼 에러를 명쾌하게 정리해 놓은 것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개발 준기에 따라서 어떤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지 조금 제너럴하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비용 이야기할 때 나왔던 시스템 개발, 공장 개발을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쉬운데 그렇게 아니고 그냥 안전관리만 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개발 주기라는 용어 자체부터 애매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설계상의 에러. 인간의 신체, 정신적 특성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인한 에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설계상의 에러고요. 이러한 설계상의 에러는 나중에 커다란 비용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까 1번 문제였었죠. 두 번째, 제조상의 에러. 설계는 제대로 되었으나 제조 과정에서 이를 따르지 않은 채 제조되는 상황이 유발시킨 에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설치상의 에러. 설계와 제조상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설치 과정에서 잘못돼서 발생된 에러가 되겠습니다. 설계, 제조, 설치. 네 번째, 운용상의 에러. 오퍼레이션이죠. 시스템 사용 과정에서 사용 방법, 절차를 지켜지지 않아서 발생한 에러가 되겠고요. 다섯 번째, 보전상의 에러. 운영이랑 비슷한 뜻이죠. 마지막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공장을 고치는 과정에서 잘못 조치돼서 발생한 에러 역시 휴먼 에러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여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서 살을 붙여보자면 여러분이 제조자라면 어떤 에러가 가장 중요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설계상의 에러가 가장 중요합니다. 설계상으로 완벽하게 하면 4번, 5번 운용이나 보전상에서 특별히 추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어떤 내용 추가할 수 있을까요? 설계상의 에러, 제조상의 에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떤 법이 있죠? 여러분, 규정물 책임법, PL법이 있죠? PL법 3가지, 설계상의 책임, 제조상의 책임, 세 번째, 표시상의 책임. 그런 내용들까지도 같이 엮어서 답안을 전개해 나가시면 A4지 1개 답 이상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명쾌한 답안을 드리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있었네요. 시스템의 개발 단계에서 마지막 6단계, 폐기상의 에러. 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철거할 때도 발생하는 에러까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5가지 단계를 쓰라고 했는데 보통 4번, 5번 운용이나 보전은 한 가지를 써도 괜찮고요. 제조나 설치도 같이 써도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개발을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쉬운 문제지만 말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주 친절하게 문제가 제시됐습니다. 게슈탈트 조직화 원리에서 4가지 원리를 설명하시오라고 나올 수도 있는데 친절하게도 근접성, 유사성, 연속성, 폐쇄성의 원리를 각각 설명하라고 제시까지 해줬어요. 이런 경우에는 답안을 조금 상세하게 작성해야지 되겠죠. 먼저 게슈탈트의 조직화 원리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안을 풍성하게 하려면 게슈탈트는 구성, 형태 혹은 전체를 의미하는 독일어예요. 이런 개념이 왜 나왔냐면
인간이 외부 사물이나 정보를 인식할 때 하나하나의 개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하나 개체의 집합이 아닌 의미 있는 개체의 전체로 지각한다. 그러니까 전체로서 인식한다. 인간이 시각적으로 사물을 인식할 때 단순하게, 근데 이렇게 전체로 보는 것은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사실과 더불어 심리적인 요소로 하나의 전체로서 인식한다는 것이 바로 게슈탈트의 조직화 원리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나왔지만 근접성, 유사성, 연속성, 폐쇄성, proximity, similarity, continuity, closure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대칭, 시메트리, 커먼 페이트, 공동 운명, 패스트 익스피리언스, 과거 이런 것들도 다 게슈탈트의 조직화 원리에 포함되어 있지만 흔히들 교재에는 앞에 있는 네 가지가 많이 나오고 여기서도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근접성, proximity. 서로 가까이 있는 것은 무리지어서 하나의 의미 있는 형태나 그룹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것들은 말로 설명하면 설명이 안 되죠.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령 왼쪽에 있는 A 같은 경우에는 두 줄이 있지만 두 줄이 서로 근접해 있으므로 A를 한 덩어리로 사람이 인식한다는 거죠. 하지만 B와 C 같은 경우에는 같은 두 줄이긴 하지만 일정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B와 C를 한 줄로 파악하지는 않는다. 이런 것이 바로 근접성, proximity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사성, similarity. similarity는 서로 비슷한 것들이 뭉쳐서 의미 있는 형태로 인식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사성. 가령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핫핑크가 있는 것들이 따로 있으므로 이것들을 하나의 이 두 줄을 똑같은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한다는 의미가 되고요. 가령 두 번째 것은 네모 형태가 안에 모여 있으므로 이 네모 형태를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서로 뭉쳐 있는 것이 없으므로 서로 개별로만 인식한다는 것이 바로 유사성, similarity가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폐쇄성 되겠습니다. 폐쇄성, closure. 폐쇄성은 하나를, 애매한 형태를 하나를 묶어서 지각하려는 그런 경향이라는 건데요. 그러한 하나를 묶는 데에는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이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폐쇄성을 통해서 불완전한 것을 완전한 것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죠. 가령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좀 좋네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분명히 이 삼각형과 동그라미가 있는 까만색 선이 있지만 이것을 보는 사람은 까만색 동그라미와 이 까만색 삼각형 위에 뭔가 하얀색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이 추가로 얹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완벽한 뭐 하나가 또 얹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불완전한 것을 완전한 것으로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폐쇄된 모습을 띈다고 우리가 강제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왼쪽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까만색 동그라미가 총 8개 있긴 하지만 우리는 까만색 동그라미보다는 그 위에 얹어진 팔각형의 어떤 이런 모습이 있다고 좀 상상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우리가 하얗게 비어진 모습을 통해서 하나를 묶어서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클로저. 폐쇄성은 조금 좀 의미가 이상한데 클로저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불완전한 것을 완전한 것으로 보려는 경향이 폐쇄성, 클로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연속성, continuity는 연속되게 보려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서로 끊어진 것들이 하나로 인식되어 있거나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형성한 것이 하나로 묶어서 인식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은 조금 많이 쇠퇴했지만 여전히 굳건한 기업 IBM 같은 경우에도 IBM 글씨 사이를 띄어놓았지만 I자, B자, M자라고 누구나 다 인식을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각의 능력 때문에 서로 계속되어 인식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연속성, continuity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과 함께 설명하시면 더욱더 좋은 답안과 좋은 점수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1번.
제이콥 닐슨이 정의한 사용성, 유저빌리티의 항목 5가지를 쓰고 각각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이것도 인간공학 기사 시험에 자주 나왔던 그런 내용이죠. 이 제이콥 닐슨이라는 그 교수님이죠. 덴마크 교수님은 90년대 말에 그 인터넷 홈페이지의 아버지 이렇게 불리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만들어 놓은 개념들이 아직까지 잘 사용되고 있는데요. 5가지를 하나씩 그대로 쓰시면 이 문제는 큰 무리 없이 하나당 2점씩 직접 획득이 가능할 겁니다. 첫 번째, 학습 용이성, 러너빌러티. 사용자가 새로운 제품, 여기서는 제품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 제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터넷 홈페이지로 생각하십시오. 혹은 오늘 속에 실패했던 웨일 온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저희가 줌이라든지 웹엑스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지만 웨일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하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거의 유사한데 들어가는 게 어려웠잖아요. 그것이 바로 학습 용이성이 되고요. 이를 위해서 과거의 경험이나 직관이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학습 용이성, 러너빌리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효율성, 에피션시죠.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자고 할 때 적은 노력은 곧 적은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펜시 상품을 구매하는데 요새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액티브엑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인증서, 키보드 보안을 깔았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고도 구매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게 하지 않고 숙련도가 높아져서 가능하면 빨리 시스템을 사용하게 하는 그런 설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설계는 제품의 설계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인터넷 쇼핑몰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또 요새 어떤 게 있을까요? 패스트푸드 사러 가실 때 여러분 주문을 어떻게 하십니까? 키오스크에서 하시죠. 키오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빨리 구매자가 캐치해서 물건을 사게 하는 것이 바로 사용성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에피션시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억 용이성입니다. 메모러빌러티. 똑같은 거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오랜만에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그 사용법을 쉽게 사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 error, frequency and severity. 얼마큼 에러를 자주 발생하는지, 얼마큼 그 에러가 심각한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한 번 틀린 것은 또 틀립니다. 또 틀리지 않게 하고 또 틀린 것이 오류를 적게 하는 거죠. 타이핑을 하다가 타이핑 실수가 발생해도 자동 복구 기능으로 타이핑을 바꿔주는 기능, 이런 것들이 바로 에러 프리퀀시 앤 시버리티를 줄여주는 그런 기능이 되고요. 마지막 5번째는 주관적 만족도입니다. 서브젝티브 세티스팩션, 주관적 만족도. 제품이나 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나 인터넷 쇼핑몰, 키오스크를 사용할 때 사용자가 얼마큼 즐거웠으며 얼마큼 몰입했는지 하는 것이 바로 주관적 만족도, 서브젝티브 세티스팩션이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잘 고민을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쇼핑몰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요. 특히 요새는 PC에서 사용되는 쇼핑보다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계속 이런 것들이 적용되고 있고, 만약에 면접시험에 필기시험 합격하셔서 면접시험 가셔서 당신이 스마트폰으로 쇼핑몰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기 나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면 100점 만점에 100점 될 수 있습니다. 다음 9번 유니버설 디자인을 정의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 중 3가지만 설명하시오. 여러분 이거 순진하게 3가지만 쓰시면 안 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 3가지만 있지 않아요. 3가지보다 많이 있습니다. 자, 서로 먼저 써야죠. 유니버설 디자인은 디자인 for all에서 출발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설계, 디자인 for all. 여기서 말하는 모두는 누구죠? 일반적인 사람뿐 아니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고령자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건축, 환경이나 서비스 등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창시하는 그런 원칙이고요. 세 가지만 아니에요. 더 많습니다. 공평한 사용, equitable. 실제로 영어를 더 신경 써서 보세요. 네, 미국 아저씨들이 만든 미국 개념이니까. 사용자의 연령, 체계, 신체의 기능의 차이를 받지 않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라. 유니버설 디자인은 맨 처음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령자를 위해서도 확장이 됐죠. 나이가 많아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 화장실 출입구 여러분 크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식당 가면 화장실이 작아서 휠체어 탄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가보셨습니까? 식당 화장실이 문이 넓어요. 장애인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어떤 법규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이미 적용이 되어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아직인 거죠. 물론 우리나라도 신축 건물에 있어서는 화장실에 장애인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플렉서블. 사용상에 유연할 수 있어야죠. 이렇게도 사용하고 저렇게도 사용할 수 있어야죠. 여러 가지 대안,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고 저렇게 쓸 수 있어야 되고 고령자처럼 천천히 눌러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어린이들처럼 빠르게 눌러도 쓸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용상의 유연성, 플렉서블입니다. 여러분 이거 유니버설 디자인 할 때 옛날 인간공학 기사 하실 때는 이제 두음 법칙해서 이렇게 막 한글로 두음만 따서 외우셨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그렇게 하셔도 7가지는 다 알고 계셔야 되지만 그거 실제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교재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다 쓸 수가 없어요. 각자의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고 이렇게 교재에서는 일반적인 내용만 적혀 있지만 자기 것을 만들어서 이야기하실 수 있고 답안지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간단하면서 직관적, simple and intuitive. 간단하게 쓸 수 있어야 되죠. 약간 정신을 흐리고 있어도 집중력이 떨어져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쓰시면 안 되고요. 더 많이 있습니다. 총 7가지가 있고요. 네 번째, perceptible information.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어야죠. 상황에 따라서 혹은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보이는 장애자들도 쉽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새 엘리베이터 아시죠? 버튼에 다 점자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용된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그런 내용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5번, 사고와 오조작 방지, tolerance for error. 사람이 실수를 해도 다시 막을 수 있어야죠. 어떤 겁니까? 여러분 엘리베이터 버튼 또 이야기해 볼게요. 토글 기능 되는데 많죠. 토글 기능이 뭡니까? 내가 5층 가야 되는데 4층을 눌렀어. 아이고야. 그러면 다시 5층을 누르고 4층에 서고 싶지 않잖아요. 다시 4층을 누르면 4층이 꺼집니다. 대부분 다 그렇죠. 오래된 엘리베이터 빼놓고는. 이것이 바로 tolerance for error. 에러가 발생을 해도 오류가 발생해도 다시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에서 tolerance for error가 되겠습니다. 혹은 또 건설 현장 계신 분들 우리 건설용 리프트 있으시면 1층에서 4층까지만 서게 되어 있으면 아예 2층이나 3층은 막아버려야죠. 2층이나 3층에 눌러서 문이 열렸는데 호응이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tolerance for error.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어떤 거죠? 네, 풀프루프죠. 제가 말씀드린 게 또 어떤 거죠? 네, 페일세이프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이 다 돌고 돕니다. 새로 나온 내용들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 다 연상하셔서 같이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누가 물어봤을 때, 제가 물어봤을 때 말씀드리는 것은 면접 시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번, low physical effort. 힘이 작게 들어야 되죠?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간단하고 쉬운 개념입니다. 효과적으로 안락하고 피로를 느끼지 않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7번입니다. 적당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애인 화장실과 같은 개념입니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문이 커져야 돼요. 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이런 겁니다. 버스 손잡이가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죠? 신체 치수의 사용 원칙이죠. 조절식, 평균치, 극대치, 극소치 나온 내용들이 바로 7번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고요. 여러분 인간공학 기사 하실 때 하나씩 외우셨던 그런 것들이 실제로 다 유기적으로 모아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게 공부하시기도 편하고 암기도 잘 되고 답안 쓰기도 편하고 답변도 편리하실 겁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0번. 집단 내 활동에서 구성원들의 갈등 중 역할 갈등에 해당되는 역할 간 마찰과 역할 내 마찰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지금은 한글이 어려워요. 한글이 무슨 뜻인지 어려운데, 자, 역할 간 마찰은 아래 그림으로 쉽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할 간 마찰입니다. 네, 저는 집안의 가장이자 인간공학 하는 교수이자 회사의 일원이죠. 가장으로서 주말이면 집사람과 애들을 데리고 나들이도 가야 되고 마트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공학 기술사 강사로서 이렇게 강의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벌써 시간이 쪼개지죠. 그리고 평일에는 회사 가서 일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 하나가 가장으로서 교수로서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쪼개 써야 되잖아요. 타임 쉐어링을 해야 된다고. 이것이 바로 역할 간 마찰입니다. 여기서 예를 든 것은 교수라고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이자 남편이자 부인이자 엄마이자 아빠이자 회사 가면은 안전관리자이자 보건관리자이자 친구들과 만나면은 좋은 사람이 돼야 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역할 간의 마찰이고요. 역할의 마찰은 어떻습니까? 역할의 마찰은 요거 하나만 보는 겁니다. 현재 가장 역할 하나만 보는 거죠. 저는 가장으로서 아버지한테 잘해야 되고 부인한테도 잘해야 되고 애들한테도 용돈 잘 줘가면서 잘해야 되죠. 이렇게 하나의 가장으로서도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역할이 다른 것. 가령 이제 집사람은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또 자주 가고 싶고 또 애기들은 편하게 놀고 스마트폰 쓰게 해주면 좋지만 뭐 그런 것들이 바로 가장으로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뭐 굳이 답안을 외울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본인의 상황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짜로 주는 문제가 되겠네요. 네, 다음 11번 문제. 수공구 사용과 관련하여 손목 부위에 다발하는 근골격계 질환을 세 가지만 설명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보건 관련하신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한 문제가 되겠죠. 일단 세 가지 어떤 것이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겠죠. 첫 번째, 드퀘르뱅 건초염. 드퀘르뱅은 사람 이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결절종. 이거는 갱라이언이죠. 세 번째, 손목 터널 증후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면접이라고 하면 수근관 증후군 용어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용어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사실은 면접관들이 대학 교수들이 있다면 이런 한글보다는 영어로 물어봅니다. 카팔 터널 신드롬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카팔 터널이 손목 터널이나 수근관으로 어색하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세 가지 하나 더 있습니다. 가이온 터널 증후군, 가이온 사람 이름인 것 같습니다. 가이온 터널 신드롬 역시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목 부위에 다발하는 근골격계 질환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드퀘르뱅 건초염입니다. 드퀘르뱅 건초염. 영어 발음은 저도 어렵네요. 넘어가고요. 자, 제가 맨 처음에 이 단어를 받았을 때
건초염, 마른 풀인가? 마른 풀로 작업을 하면서 손목을 다치나라는 어설픈 엉뚱한 상상을 했습니다. 그거일 리가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한자를 적어 놓았어요. 먼저 건자는 뭔가 근육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결합 조직을 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초는 뭐예요? 초자가 좀 어려운 한자더라고요. 예, 칼집초. 그러니까 근육과 뼈를 결합하는 조직인 건을 넣어두는 집을 건처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는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결합 조직인 건을 둘러싼 것을 건초라고 하고요. 그 안에 둘러싸기 위해서 액체인 활액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을 움직일 때마다 건이 건초 안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건초염이라고 하는 것은 건초 안에 건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근육이나 관절을 무리하게 사용하면, 여기서 말하는 근육이나 관절이 어디겠습니까? 손목이겠죠. 무리하게 사용하면 건초 또는 활액, 액체가 들어있어야지 움직일 수 있잖아요. 활액이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건초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냥 건초염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근육이나 관절이 되겠지만, 득회로뱅 건초염이 되면 바로 손목 부위에 건초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게 어떤 작업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죠? 네,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근골격계 질환? 손목 관절에 반복적으로 작업이 돼서 근골격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의 성립 원인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반복이죠. 어떤 반복 작업이 있을까요? 가령 손목 힘으로 광택내기라든지 빼빠질이라 그러죠. 샌드페이퍼로 문지르는 것, 톱질이라든지 가위로 자르는 것, 혹은 스크류 드라이브 돌리는 것 같은 과도하게 반복해서 손목을 관절을 사용할 때 이러한 득회로뱅 건초염이 발생합니다. 네, 다음은 결절종입니다. 먼저 결절이라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시면 노둘이라고 해서 비정상적으로 커진 덩어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록이에요, 무록. 관절을 싸고 있는 막에서 발생해서 부풀어 오르는 것이 바로 결절이고요. 결절이 어디에서 주로 많이 발생할까요? 네, 여기 문제처럼 손과 손목입니다. 이러한 결절은 피부 밑에 덩어리처럼 만져지고 내부는 관절액이 채워져 있어요. 무록이라니까요. 그래서 손목이나 손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피로가 누적돼서, 왜 손이나 손목이 과도하게 발생하냐고요? 우리가 일하는 작업이 대부분 다 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전하는 것도 손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손과 손목이 됩니다. 그래서 결절종이 주로 손과 손목에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다른 말로 수근간 증후군. 여기서 손의 근, 뿌리에 해당하는 곳이 어디죠? 손목 터널이죠. 그래서 수근간입니다. 영어로는 카팔 터널 신드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근간에서 무엇이 지나갑니까? 수근간 여기입니다. 손목 앞쪽에 피부 조직에 손목을 이루는 뼈와 인대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작은 통로가 있습니다. 이 작은 통로로 뭐가 지나가죠? 힘줄도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신경이 지나갑니다. 이 하나의 신경이 바로 문제가 되는 그 녀석인 거죠. 수근간 증후군은 이렇게 손목에 있는 지나가는 수근관에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좁아지거나 혹은 내부 압력이 증가돼서 여기 지나가는 신경의 이름을 정중신경이라고 합니다. 메디안 너브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신경이 손상이 되면 손이나 잘 안 움직이기도 하고 또 통증도 발생합니다. 이런 것을 손목 터널 증후군 혹은 수근간 증후군, 카팔 터널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주로 많이 발생하냐면 힘줄과 신경에 눌리는 이것은 손가락을 많이 쓰는 작업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악기 연주자라든지 VDT 작업자. VDT가 뭐죠? 비디오 디스플레이 터미널 신드롬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컴퓨터 작업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혹은 손가락을 주로 많이 쓰는 요리사라든지 미용사.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이야기고, 우리가 지금
근골격계 질환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진동 공구, 그라인더 같은 것을 사용할 때 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손목에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 마지막은 가이온 터널 증후군입니다. 가이온스 터널 신드롬 혹은 카날 오브 가이온이라고도 합니다. 수근관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수근관은 손목의 가운데 지나가는 것이라고 하면 가이온스 터널은 새끼손가락 쪽에 지나가는 것이 가이온스 터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새끼손가락 쪽에 지나가는 이것은 어디를 주로 관리하는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번째 손가락과 다섯 번째 새끼손가락을 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손가락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그러니까 손날이 저리는 느낌이 나는 경우에 가이온 터널 증후군이 의심됩니다. 주로 팔을 괴는 작업을 하거나 손을 쥐거나 마우스질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네 번째, 다섯 번째 쪽에 힘이 많이 가해지잖아요. 그런 경우에 주로 가이온 터널 증후군이 발생하게 됩니다. 12번 문제는 조금 새로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에서 작업자의 실제 작업 장면을 관찰할 때 각 연구에서 관찰 대상 작업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문제였는데,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13 문제 중에서 10문제만 선택하는 1교시 특성상 이 문제를 제낀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 관찰 대상 작업자를 선정할 때 아주 못하는 사람을 하면 아예 관찰이 안 되잖아요. 아주 못하는 사람은 선택할 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너무 잘해도 문제가 됩니다. 너무 잘해도 데이터에 왜곡이 되니까 평균의 작업을 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죠. 평균이나 혹은 평균보다 약간 넘는 작업자라면 좋습니다. 그래서 숙련도가 지극히 우수하거나 아니면 너무 초보자, 열등한 작업자는 피하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이러한 평균 작업자가 일반적으로 견실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또 작업 수준이 정상 수준에 가까워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작업 수행도를 평가하는데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작업을 관찰하면서 시간 연구를 하는데 평균인 사람을 갖다 놓고 해야지 가장 정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업 수행도 평가에 오류가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평균적인 작업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네, 한 문제에 10분이 주어지는 1교시에서 약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 문제의 주인공인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시간 연구란 스톱워치나 비디오 등의 시간 측정 장비를 활용해서 직접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해서 표준 시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표준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숙련도를 적당하게 지닌 작업자가 주어진 적당한 작업 조건에서 보통의 페이스로 정상적인 피로와 지연을 수반하면서 적당한 질과 양의 작업을 규정된 작업에 따라서 적당하게 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적당이란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간 연구는 너무 월등하게 잘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못해서도 안 돼요. 제일 좋은 게 평균인데 평균보다 약간 더 잘하는 작업자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작업자가 일반적으로 견실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작업 수준이 정상에 가까워서 정확하게 작업 수행도를 평가해서 시간 연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동작 연구에서도 과연 그럴까요? 동작 연구를 통해서 시작 연구는 시간을 측정하는 데 있지만 동작 연구는 결국에는 작업자의 신체 동작을 혹은 눈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비효율적인 동작을 제거하고 eliminate, 동작을 결합하고 combine, 순서를 바꾸는 등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 계시겠죠? 동작 연구의 목적은 개선입니다. 물론 동작 연구를 개선이 아닌 측정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개선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동작 연구는 개선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생각하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동작 연구는 어떻습니까? 일 못하는 사람은 연구할 게 없잖아요. 개선할 게 없으니까. 그러면 잘 숙달이 된 작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최고로 숙달된 작업자가 동작 경제 원칙이 위반되지 않도록 동작을 하고 아주 효율적인 방법으로 동작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작업자는 해당 동작 연구의 목적을 잘 이해해서 협조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최고로 잘 숙달된 작업자를 통해서 동작을 연구하고 거기에서 더 바뀔 점이 없는지 동작을 제거하고 결합하고 순서를 바꾸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동작 연구가 되겠습니다. 동작 연구에서 잘 숙달된 작업자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교재에서는 잘 찾기 어려웠고요. 이 당시가 2022년이었는데 그 시험 직전에 나온 교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경사에서 나온 산업안전보건관리자를 위한 인간공학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 책에 동작 연구를 잘 숙달된 작업자를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아마도 출제위원이 이 교재를 보고 문제를 내지 않을라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마지막 13번 문제는 중대재해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련법에서 사용되는 각 용어의 정의를 쓰는 문제인데 첫 번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의된 중대재해고요. 두 번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중대산업재해를 쓰는 문제였습니다. 해당하는 문제가 2022년이었고요. 2022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막 발효가 된 시점이므로 아주 적절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조금 달라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자,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는 총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그리고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세 번째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자, 이 문제는 산업안전 기사 혹은 인간공학 기사 실기 필답형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고 실제로도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사 준비하셨던 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 나도 이거 쓸 수 있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그런 분들은 기사 수준의 분들은 숫자에는 약하시지만 글씨에는 약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가령 사망자가 1명 이상이에요. 여기까지 누구나 맞출 수가 있지만 두 번째도 보시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예요. 질병자가 아닙니다.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고요. 마지막 세 번째도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예요. 작업성 아닙니다. 이게 법률이라는 것이 아다르고 어다른 것이 법률입니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라고 합니다. 어디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다르냐고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고요? 첫 번째, 다르다고 했는데 같아 버렸어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라는 면에서는 똑같지만 두 번째부터 달라집니다. 조금 말이 바뀌어요. 왜 말이 바뀌는지 물어보셔도 제가 해드릴 말이 없습니다.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은 만들어지니까 몇십 년이 돼서 꽤 오랫동안 흘러왔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에게 책임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법이라서 만든 시기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것이 중대재해입니다. 숫자가 비슷하죠. 부상자가 2명, 하지만 개월수가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3개월 이상이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으로 말이 확실하게 다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도 완전히 달라지죠. 이제는 세 번째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것.
1년 이내에 3명이 발생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가 되겠습니다.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